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팅 사고 기반 문제 해결 모델,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송도중학교 정보교사, 인하대 사범대학 AI 융합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는 김석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팅 사고 기반 문제 해결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천을 살펴보면 저는 교육을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로 이해합니다. 해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 환경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화살을 만드는 방법,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농경 시대에는 씨를 뿌리는 방법,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때까지만 해도 교육을 잘 못 받을 경우에는 아마 생존이 힘들었을 겁니다. 산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같은 읽기, 쓰고, 말하고, 세마기를 이용해서 이제 공장에서 노동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시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 창의성과 그 다음에 융합 능력,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역량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공물에 둘러싸인 사회로 발전하면서 주변 인공물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사슴의 등가죽을 벗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소프트웨어 AI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컴퓨터 교육은 사용자 교육과 생산자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컴퓨터 교육이 국영수 같은 보편 교육이 되리라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모 페퍼트 교수 정도만 선구적으로 주장했지만요. 과거의 교육에는 ICT로 대표되는 그냥 사용법 교육,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교육. 그래서 사용자와 생산자는 거의 만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배워야 될 것은 그냥 사용하는 방법들이었죠. 구체적인 원리는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인간 주변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전문 교육이었던 CS와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보편 교육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는 마치 건축나라가 되어 건축공학을 모든 초, 중고등학생이 배우게 된 상황처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코딩 교육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진행되고 수업 시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뉴스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이해를 못하고 다 안 좋은 댓글들이 많죠. 여기서 문제의 지점은 전문 교육은 아닙니다. 전문 교육은 누구나 인정하고 몇십 년의 내공이 쌓였습니다. 보편 교육은 그 이론적 기반이 매우 허약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CT에 주목합니다. 정보교과의 핵심 도구인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이 최대 51%, 적어도 CT가 49%는 차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리즘 코딩 교육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일반인들을 설득할 근거가 좀 사라집니다. 아이들을 프로그래머 만들 생각이냐부터 치킨집 사장을 양산하려고 그러냐까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만능 도구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문제 해결에 어떤 필요한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보편 일반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신맨이 있습니다. 0과 1밖에 모르는 엄청 빠른 대신맨은 우리가 일일이 일을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 시킬 수 있는 문제는 대신맨이 해결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또 그와 소통한 가능한 언어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이 대신맨은 당연히 컴퓨터이겠죠. 그래서 CT를 추상화, 자동화 그리고 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T를 문제 해결 과정, 지식 또는 사고력으로 보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그 문제 해결 도구 사용 지식을 습득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있는 어떤 임의의 문제를 관찰, 언어, 공감, 이해, 추론, 추상 등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을 해내고 그다음 문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발견해서 거기서 이제 큰 추상화 과정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해결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정신적인 처리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료 수집, 구조화, 분석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요소를 뽑아낸 다음에 알고리즘을 짜고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패턴을 일반화하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고안을 해내면 이제 수학과 절차와 코드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이제 주된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현실까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피드백을 가야 되는지 완벽하게 잘 됐다면 사업화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산출물의 형태는 디바이스 기계 쪽하고 실제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큰 추상화와 작은 추상화로 나눕니다. 큰 추상화는 문제 발견부터 자동화 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보고 작은 추상화는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에 있어서의 기능이라든가 변수 등의 추상화로 봅니다. 변수를 추상화하고 문제를 분해하고 코드를 짜는 거를 이제 작은 추상화 과정이라고 보죠. 그럼 CT를 큰 추상화로 본다면 반드시 정보 교과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만 필요한 사고력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CT를 넓게 보냐, CT를 좁게 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실험 예제를 보면은 갈릴레오가 이제 빗면에 이제 공을 굴렸죠. 그러면서 빗면의 각도를 점점 90도로 만들면서 G는 한 개에 9.8m/s 제곱의 공식이 한 개에 접근하게 되고 세타가 0에 접근할 때는 G가 0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90도에 접근할 때 가속도는 한 개의 G에 접근한다는 것을 중력 가속도에 접근한다는 것을 실험 데이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번의 굴림을 통해서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고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했고 그 패턴을 찾아내서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과학 시간에 우리가 그걸 외우고 있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갈릴레오도 CT를 썼습니다. 문제를 분해했고요. 데이터를 수집했고 데이터를 구조화했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인식해서 패턴을 일반화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뽑아내서 거기서 추상화를 시도했죠. 근데 갈릴레오가 빼먹은 것은 유일하게 자동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추상화 과정을 거쳐 자동화를 시켜버리면 갈릴레오처럼 그렇게 많은 실험과 그 다음에 어려운 것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CT를 좀 저희는 넓게 봐야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컴퓨팅 사고력을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의 산출물 과정은 보통 이제 디자인 싱킹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 위에 CT를 얹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정신적인 처리 과정 중에 필요한 정신적인 스킬들이 되겠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산출물을 만들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확산적인 OS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응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펌웨어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겠죠. 현재 교육 현장에서 CT 교육 상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코드를 짜기 위한 알고리즘 구상만 보이고요. 구조화된 문제를 제공해서 작은 추상화, 알고리즘 코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Y를 제공하고 Z를 구하시와 같은 그 구조화된 문제를 제공하는 수학처럼 큰 추상화가 필요 없는 구조화된 문제로 맥락 없이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수학 교과와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드 작성이나 문법 교육, 도구사용법 교육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저는 방향성으로 문제 발견부터 정의, 이해하기 위한 자료 수집, 구조화, 분석,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 인식하고 패턴 일반화하고 작은 추상화하고 알고리즘을 짜고 그 다음에 자동화시키고 적용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그 산출물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 반드시 산출물이 나와서 그 과정 중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이용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프로세스와 각 과정의 정신적인 기법과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산출물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될 겁니다. 문제 해결 과정 지식과 도구 사용 지식은 드러나지 않고 임의의 소재를 이용한 각 과정 지식과 도구 사용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익힌 지식을 이용해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과거의 교육과 완전 차별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CT를 적용을 해서 그 각각의 이제 그 CT를 구성하는 이제 하위 요소들의 정신적인 처리 기법을 학생들한테 아마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이제 자료 수집에 대한 교육의 하나의 예인데요. 뭐 관찰을 통해 일상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제 조직하는 것을 이제 수업으로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분류를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데이터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래서 이제 쭉 세웠는데 수집을 했는데 남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가 몇 명 있었니? 라고 이제 물어볼 경우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수집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들, 그다음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인지 그런 형태에 대한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생기게끔 교육을 해줘야 될 겁니다. 또 자료를 구조하는 수업의 예제로는 CT 수업에 대한 예제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CT 교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이제 이거는 사회 시간에 사용하는 CT를 적용하는 게 되겠죠. 근데 뭐 이미 사회 시간에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CT라고 부르지는 않았어 왔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있다라는 어떤 아티클을 이제 구조화시키는 거죠. 결혼을 안 하네,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돼도 비정규직이고, 돈을 못 모으고, 연애를 못 하고, 결혼해도 돈이 없고, 애를 한 명만 낳거나 안 낳거나, 그래서 저출산이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화된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해하기 쉽게끔 만드는 거죠. 뭐 또 자료 구조와 분석 예제로 보면 여기 신발 사이즈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에서 자료를 구조화시켜라. 그럼 차트로 구조화시키죠. 그럼 이제 구조화된 그래프를 보고 성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130에서 150 사이즈의 신발 데이터가 많고 220에서 250 사이의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에 이제 가깝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라면 230에서 250 사이에 이제 신발 사이즈가 많은 여성이 130에서 150 사이의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30에서 150 사이의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나이대가 나오게 됩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여성의 나이도 추론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위 패턴 데이터의 연령대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가? 그럼 당연히 이제 신발 사이즈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령대를 추측할 수가 있죠. 230에서 250은 연령대를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위 패턴을 이용해서 상위 패턴 데이터의 연령대를 추출해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장소를 알아낼 수 있는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서 수집될까? 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린이집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과요.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오죠. 키즈 카페요. 만약 극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라면 영화 장르를 유추해 추론해낼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분석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들려주죠. 여수 밤바다. 그러면 이제 얘를 추상화 해보자. 우리는 이제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저기만 듣는데 리듬 위주로 듣다가 나중에서야 가사가 들어오는데 그 가사들을 추상화 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여수 밤바다가 몇 번 나오냐, 아름다운 얘기가 몇 번 나오냐, 아니면은 이게 운율이 대꾸가 있냐. 이건 이제 국어 수업 시간에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구조화 시켜보거나 추상화 시켜보면 나는 여수 밤바다에 있는데 아름다운 얘기를 너에게 던져주고 싶다. 또 나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조명에 담긴 얘기. 전해주고 싶다.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 걷고 싶다. 너와 함께 바다 거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화를 하기도 하죠.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추상화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추상화했는데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은 테이블로 추상화를 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이제 단어들 쭉 쓰고 횟수를 쭉 적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컴퓨터적으로 사고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프로그래밍 교육도 생각하도록 이제 해야 될 겁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도 이제 중요하니까 첫 번째 어쩔 수 없죠. 따라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있는 코드를 주고 오류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그걸 수정해라. 그 다음에 미완성 프로 코드를 주고 완성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으로 코드 문법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창작하기를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텍스트 코딩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형태의 산출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블록 코딩으로 할 경우에 초등학교에서는 여섯 가지 형태의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투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로 스프라이트를 제어하는 거, 스프라이트 투 하드웨어, 스프라이트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 H to S, 하드웨어로 스프라이트 제어하는 거, H to H, 이거 이제 오리지널 펌웨어가 되겠죠. 하드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 AI to S, AI로 스프라이트를 컨트롤합니다. 그다음 AI to H, AI로 하드웨어를 제어하죠. 이건 AIoT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산출물의 유형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의 산출물 유형을 모두 다 제공하고 지원하는 코딩 플랫폼, 에디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하드웨어는 당연히 MCU도 당연히 중요한데 입출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CU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라즈베리파이, 피코, 그다음에 ESP32 정도가 있는데 교육용으로 알맞은 게 하드웨어는 그걸로 쓴다고 하더라도 입출력 장치가 중요합니다.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는 입출력 장치의 종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차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장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코딩의 예제로 보시면 오류 찾기, 업그레이드죠. 이제 레디버그 게임 소스 코드를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주는데 거기서 이제 무한 반복을 20번 반복을 빼버리고 코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류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해라. 몇 점.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오버 기능이 없다. 추가해라. 그 다음에 카운팅 점수 올리는 기능이 없다. 추가해라. 그 다음에 레이디버그의 자취가 없다.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에서도 이제 그 방법론을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수업 예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부분에 이제 CT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스킬들에 대한 교육이 이제 끝났겠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형태의 예제를 찾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주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미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그 CT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 전 과정을 거쳐가고 그다음에 코딩을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구가 아주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쉽게 가죠. 이거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음성인식 다각형 그리기라는 프로그래밍 수업 예제인데요. 맨 처음부터는 어렵게 나가진 않습니다. 우선은 순차 구조로 자, 이거 순차 구조로 어떻게 되냐? 뭐 줄 긋고 돌고 해서 8번 반복을 순차적으로 해서 그리면은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순차 구조로 삼각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번 돌고 각도 바꿔야 되고 오각형 그리려면 엄청나게 이제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블럭을 줄여서 4번 반복으로 반복 구조로 바꾸자. 그다음에 반복 구조에서 횟수를 조정하고 각도를 조정하면은 좀 더 쉽게 여러 가지 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럼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지금 현재 불편하지 않냐? 그럼 묻고 기다리기 기능을 넣어서 몇 각형 그리시겠냐? 그러면은 이제 수학에서 배운 그런 이제 외곽의 합에 대해서 필요하겠죠. 300 나누기 대답으로 나누면은 대답번 반복하고 각도를 넣어주면은 묻고 기다리를 이용해서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이거는
묻고 기다리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해보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AI 기능을 추가해보자. 음성 명령으로 더 편하게. 그럼 인공지능에 음성 인식 기능을 넣어서 음성 인식 결과에서 핵심 단어인 뭐 사가 포함되어 있냐라고 이제 문자를 조사해서 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각형을 4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각형에 맞게끔 아까 반복 구조로 만들었던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계속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냐? 하드웨어까지도 연동을 시키겠죠. 음성 명령으로 캐릭터가 원하는 다각형을 그리면 하드웨어 출력 장치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할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아두이노에 AI 결과값을 전달하는 이제 시리얼 통신 메시지 기능을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전달받은 값을 정수로 변환하고 그 값 변수 값에 따라서 RGB LED 빨간 삼각형이면 빨간불, 사각형이면 초록불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거기다가 LCD까지 추가를 해버리면 이제 각형에 해당하는 트라이앵글, 스퀘어, 펜타곤 같은 그런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기획자 역할, 보편교육의 정체성에 해당한다고 보는 그 CT를 넓게 해석해서 기획자 역할의 문제 발견 정의에서부터 큰 추상화, 데이터 수집 분석 구조화, 그다음에 문제 분해, 그다음에 핵심 요소 추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개발자 역할에 해당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문법 교육, 실제 코딩해서 생산해서 소프트웨어를 산출하는 그리고 이제 이 도구 문제 해결 과정 지식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도구 사용 지식 가르쳐주고 그게 끝나면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계집 만들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너 혼자서 뭐 만들래? 그러면 한 반에 만약에 30명의 학생이 있다면 30개의 다양한 산출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그 CT를 적용한 C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드, 프로그래밍, 문법 교육은 어떻게 이제 같이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